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다른 기록이 새겨집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특검이 구형하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재판은 지금 이 시각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7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마라톤 최후 변론에 나서면서 결심 공판은 밤새 이어질 듯합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무빈 기자,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네, 법정 안에서는 현재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의 최종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된 재판은 12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법원은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법정 앞에 긴 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내란 재판의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모두 8명입니다. 재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의 의견 진술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6시 가까이 돼서도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조 전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관,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측 의견 진술 순으로 이어갔습니다. 아직 윤 전 대통령 측은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검 구형량이 가장 관심인데 언제쯤 구형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까? 네, 재판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특검의 구형은 자정이 지나야 될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의견 진술에만 6시간가량을 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나머지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끝난 뒤에야 특검이 최종 의견을 밝히고 구형을 할 수 있습니다. 특검도 최소 2시간의 구형 의견을 준비했다고 했는데요. 구형이 끝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별 최후 진술까지 들어야 결심 공판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밤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내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이 1년 동안 이어진 건데 검찰과 특검,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성격을 놓고 첨예하게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양측 주장이 뭔지 류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라는 입장입니다. 국가 긴급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독점적 배타적 헌법상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또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전혀 없었고 예산 삭감과 줄탄핵 등 거대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대 세력을 제거해 권력을 독점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주요 정치인과 법관을 체포하려 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도 막으려 해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했던 겁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가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를 시도한 사건이라며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결심 공판에出석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온 직후 재판부를 향해 인사한 뒤 줄곧 침묵을 지켰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은 재판 진행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는데 지기현 재판장은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오늘 법정 상황은 조유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남색 정장을 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갈색 서류 봉투를 손에 든 채 법정에 들어섭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출석을 확인하자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피고인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은 자료 준비 문제를 두고 초반부터 특검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준비를 해오셨어야죠. 거의 하루 동안 이거 한 겁니다. 하루 동안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적인데요.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장이 제지에 나서자 변호인들은 재판부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프로는 징징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지 검사들이 징징됐습니다. 저희들이 징징됐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님,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 오셨으면 정중하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양해를 좀 구한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6시간 넘게 진술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법정판 필리버스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 눈을 감은 채 있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내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겠지만 만약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결정을 한다면 법정 형량, 사형이나 종신형뿐입니다. 하지만 형법상 감면 조항에 따라 재판부가 재량껏 형량을 줄일 수는 있다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지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란 결심 공판이 열린 곳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417호 대법정입니다. 서울중앙법원 형사 25부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도 형사 재판을 받은 4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417호 법정을 거쳐갔습니다.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도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1심에서 전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 노 전 대통령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 개정 전 내란 수괴죄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재판부가 사형으로 판단하더라도 감경 사유가 있다고 보면 무기징역이나 20년에서 50년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가능합니다. 종신형도 10년에서 50년의 징역이나 금고형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재판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있는데 지난 1년간 진행된 내란 재판과 관련한 얘기 조정린 기자와 뉴스 더에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비상계엄 선포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윤 전 대통령은 이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일 뿐이고 정당한 통칭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판에선 오히려 계엄 역풍을 경고해주지 않은 국무위원들 탓을 하기도 했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당시 계엄에 투입됐던 군인들이 지시 이상의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있죠.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전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그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계엄을 선포한 최고 책임자가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려 참모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자, 근데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과정을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공소기각 주장했었는데 수사 당국도 이런 걸 자초한 측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검찰은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었죠. 하지만 이 사건을 가져간 건 공수처였습니다. 내란죄 수사권 여부가 불분명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결과적으로 3월에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는 사유가 되기도 했죠. 검찰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검이 넘겨봤자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입법부가 재판에 관여했다며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당이 공세도 많이 취했어요. 내란 사건 재판부에 대한 건데 구속 취소 결정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이 석방이란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자들을 심판해야 할 법정이 오히려 내란 세력의 은신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지기현 판사가 있습니다.
작년 5월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는데요.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면서 실체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그 내란 점담 재판부 특별법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논란이 참 많았는데요. 네, 사법부에 대한 이 외부 개입이 명확해 위헌 논란이 커지자 여당은 이 스스로 이 법안을 수정을 또 거듭했습니다.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최종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내란 전담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법원 판사회의 보고와 의결을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여당은 이 판사회의라는 법원 내부 기구의 구성권을 일임했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실상 12.3 계엄 사건만을 담당할 재판부를 만든다는 거, 이를 국회가 또 법으로 정한다는 거 전부가 삼권 분립 침해란 지적도 있습니다. 네, 국회 입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정하다 보니까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구형이 있을 것이고 이제 선고가 나오겠죠. 좀 지켜봅시다. 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준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넘게 귀국하지는 않은 채 돌연 미국 CES 행사장에 나타났습니다. 자중해야 할 피의자가 공권력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미국을 활보하는 게 적절한지 논란입니다. 경찰은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신정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경 서울시 의원의 자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김 시의원은 자술서에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고 했습니다. 돈을 준 시점은 강 의원이 민주당 김병기 의원을 찾아갔던 2022년 4월로 추정됩니다. 저도 잘 주세요.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경찰 수사 직전인 작년 마지막 날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은 돌연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에 나타났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대기업 임원과 함께 엄지척 사진을 찍었습니다. 목에 건 출입증엔 서울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시 산하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으로부터 CES 무료 입장권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시의원은 다음 주 월요일 새벽 귀국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피의자인 김 시의원에게 끌려다니는 모양새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시의원의 CES 참석 여부는 몰랐다며 빠른 시일 내 입국을 조율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주도해 김 시의원을 제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에 민낯이 드러나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게 이유인데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 달 임시회에서 제명안이 처리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김경 시의원은 지난해 9월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종교단체 신도들을 민주당에 가입시켜 올해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게 하려 했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조작된 올가미로부터 벗어나 시민 여러분께 떳떳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공천 헌금 의혹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이번엔 아예 시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명을 추진하고 나선 겁니다. 돈으로 공직을 산다는 거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그 눈높이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의회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게 되고 지방자치법상 제명은 지방의원의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로 시의회 의장이나 시의원 10명 이상이 제명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현재 시의원 111명 가운데 74명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서울시의회 임시회는 다음 달 24일부터 열립니다. 국민의힘의 제명안 추진에 민주당 소속의 한 시의원은 아직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의회 차원에서 제명을 논의한다는 건 시기상조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시의원이 제명되면 2023년 성비위 의혹에 휩싸인 정진술 시의원에 이어 두 번째가 됩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아들들의 이른바 부모 찬스 의혹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앞서 장남이 아버지와 함께 쓴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 전해드렸었는데 아버지 동료 교수 논문에도 공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장남의 석사과정 지도교수로서 논문을 함께 썼다는데 우연의 일치로 보기엔 석연치 않다는 게 학계의 지적입니다. 해당 논문들은 국책연구기관 지원을 위한 실적으로 쓰였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8년 한 경제학술지에 실린 도덕성과 범죄 연관성 관련 연구 논문입니다. 미국의 한 주립대에서 박사과정에 있던 이해운 후보자 장남 김모 씨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교신 저자는 연세대 경제학부 A 교수, 또 다른 공동 저자는 석사 과정생입니다. 이 후보자 배우자 역시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로 A 교수와는 위아래층 연구실을 쓰는 동료입니다. 2022년 김 씨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동료 교수가 공동 저자로 있는 논문 2편을 실적으로 제출한 뒤 국책연구원에 입사했습니다. 복수의 학계 관계자는 논문 실적용으로 소위 말을 태워준다고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학술지 논문 실적은 많을수록 좋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저자인 석사생이 주로 연구를 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는 겁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계속 활용하는 자가 장관의 직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조국 사태를 상기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교신 저자인 A 교수는 아버지 동료가 아닌 장남의 석사 지도교수로서 논문을 함께 쓴 것이라며 아빠 찬스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해운 후보자가 이른바 로또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 청약 점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 촉구로 사태가 번졌습니다. 불법 청약은 도덕적 문제와는 별개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있어 차원이 다릅니다. 같은 아파트에는 이미 40건이 넘는 불법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이해운 후보자 장남 김모 씨는 2023년 12월 결혼하면서 서울 용산구에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말에야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분가까지 했는데도 8달 넘게 주민등록을 부모와 함께 뒀던 겁니다. 그 사이 이 후보자는 김 씨를 세대원에 포함시켜 청약가점을 69점에서 74점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가 분양받은 이 아파트는 시세 차익이 최소 7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로또 청약 열풍이 불면서 부정 청약이 41건이나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부정 청약은 계약 취소는 물론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이 후보자가 3선을 지낸 이웃 주민들도 격앙된 반응입니다. 서민들 집 없어서 있는데 아니 서민들의 눈물을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부정 청약 당첨된 거는 앞으로 평생 저는 집 뺏어야 된다고 봐요. 야당에선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선과 내로남불로 가득 찬 인물, 장관직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인물에게 대한민국의 예산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여당에서도 의도적으로 청약 점수를 부풀렸다면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불법은 없었다며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했고 국토교통부도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보좌진에 대한 이해운 후보자의 막말 녹취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보좌진을 상대로 이런 일이 꽤 자주 있었다는 거겠죠. 각종 의혹의 여론은 싸늘하고 오죽하면 조국 대표까지 나서서 비판할까 싶습니다. 고유동 기자입니다. 이해운 후보자가 과거 의원 시절 언론을 담당했던 보좌 직원과 통화하며 질책합니다. 기가 막혀서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통화는 밤 10시가 넘은 시각 이뤄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답이 없자 소리를 지릅니다.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보면 모르겠어? 말 좀 해라! 녹취를 공개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다,
새벽 폭언도 다반사였다는 게 제보자의 증언이라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대부업 가족회사 투자 문제와 보좌진 막말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자가 장관직에 적합하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논란이 있었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적합 의견이 적합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시선에 맞게 그거를 해명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 용인하기 어려운 하자라며 이 후보자가 결자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전직 동작구 의원이 오늘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어제도 다른 구의원의 조사를 받았는데 두 사람 모두 돈 준 사실을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동작구 의원 김모 씨가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김병기 의원 측에게 2천만 원 전달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김 씨는 지난 2023년 민주당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자금을 요구받아 김 의원의 배우자에게 2천만 원을 건넸고 5개월 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약 3시간 동안 김 씨를 상대로 탄원서 작성 경위와 자금 전달 과정 등을 조사한 걸로 전해집니다. 조사를 마친 김 씨 변호인은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다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탄원서를 작성했던 전직 구의원 전모 씨도 어제 조사에서 2020년 총선 전 1,000만 원을 전달했다가 선거 후 돌려받았다고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그 다른 내용은 1,000만 원 전달한 게 있잖아요. 또 김 의원이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를 무마시켰다고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도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동작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함부로 방해하여 내사종결 처분되게 했으므로 김 의원의 여러 의혹에 대한 피의자와 고발인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경찰이 김 의원 부부에 대한 강제 조사에 조만간 착수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뭐죠? 네, 김병기, 이해훈 믿는 구석입니다. 네, 자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계속 의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버티고 있죠. 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탈당을 권유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눈치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분위기입니다. 김병기 스스로 자진 탈당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도 정작 제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처음엔 강경했는데 윤리심판원 판단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 의원이 버티는 믿는 구석은 무엇일까? 이게 궁금증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휴대폰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김병기의 블랙폰을 겁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항상 휴대폰 2개를 들고 다니는데 하나는 통화용이고 하나는 녹음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회의나 면담, 통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대부분 녹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휴대폰 번호가 비밀번호가 무려 19자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는데요. 김 의원을 무리하게 출당시켰다가 공천 헌금과 같은 민감한 녹취가 또 공개되면 당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의 믿는 구석, 두 번째는 경찰의 부실 수사입니다. 김병기 부인 법카 유용 문제는 무혐의 처분되죠. 그리고 김경시 의원은 해외로 출국하는 등 봐주기, 부실 수사 논란이 큽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으로서는 버틸만 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자, 근데 혹시 청와대가 구명해 줄 걸 좀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는 없나요? 네,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호위무사,
비밀 병기라고 불렸죠. 예. 그래서 청와대가 선체해 주는 걸 지금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 김 의원 비리를 폭로하는 탄원서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됐었는데 이게 유야무야 됐습니다. 네. 이거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과거 선거 때죠. 그렇죠. 그래서인지 김병기 처리에 대해서 청와대는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초기부터 원칙대로 조사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는 하는데요. 김 의원은 지금 청와대를 바라보면서 뭔가 심판원 결정까지 버티겠다 이런 분위기로 느껴집니다. 네. 이혜훈 후보자 이야기도 좀 해보죠. 네. 연일 의혹들이 뭐 하루가 멀다 하게 계속해서 터져 나옵니다. 특종도 네. 많고요. 사퇴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오늘도 계속 나왔습니다. 예. 뭐 통일교 후원금, 꼼수 주택 청약, 장남의 논문 아빠 찬스 뭐 끝이 없습니다. 근데 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범여권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사퇴하는 게 맞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다거나 청와대가 지명 처리한다는 그런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인사를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해운 카드를 통해서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발신하려고 합니다. 또 통합형 인사를 통해 보수 진영을 흔들겠다는 생각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운 카드를 일찌감치 접어버리면 통합 메시지도 보수 흔들기도 무산됩니다. 그래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지율이나 국정 운영에 부담은 주지 않을까요? 네, 여권에서도 상당히 이 여론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판단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방중 외교 등의 덕분인지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이해운 악재가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인사 실망감도 있겠지만 통합 행보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청와대는 지금 거꾸로 이해운 의혹이 국민의힘 때 있었던 일들인데 야당은 그동안 뭘 했느냐? 또 국민 통합하라더니 막상 인사하니까 왜 반대만 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청와대 사람도 보니까 뭐 20, 30년 전 일이고 야당 때 일인데 뭐 했냐 이렇게 얘기를 네, 그렇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두 사람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네, 김 의원은 12일 윤리심판원 결정을 보고 거취를 정할 것 같습니다. 징계를 받게 되면 당 잔류는 조금 힘들어지는데 그렇다고 제명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일종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이해운 카드는 19일 청문회까지 끌고 가겠다는 게 청와대 방침입니다. 네. 여권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남은 열흘간 지금 어떤 의혹이 얼마나 더 터져나올지 모른다는 게 지금 관건입니다. 일단 청와대는 시간을 끌면서 이해운 출구 전략과 대타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이 정도는 뭐 버틸 수 있다, 뭐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야당이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론이란 게 순식간이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페이지트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2%로 끌어올렸습니다. 반도체도 호황이고 민간 소비도 살아날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목표치를 정말 달성할 수 있을지 먼저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의 한 음식점. 불경기에 손님은 줄고 재료비는 올라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듭니다. 현재가 지금 가장 안 좋아요. 8년 동안 뭐 하면서 처음에 할 때보다 현재 매출이 한 45%에서 50%밖에 안 되니까요. 체감 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이지만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로 잡았습니다. 지난 8월 제시한 1.8%에서 0.2%포인트 올린 겁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데다 민간 소비도 기지개를 켰다는 겁니다. 여기다 건설 투자도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왔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난해보다 늘어난 54조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정상화 정책들은 우리 경제의 강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낼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반도체 의존 탓에 업황이 꺾이면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반도체 등 IT 부분을 걷어내면 0.4%포인트 내려앉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나치게 그쪽만 믿고 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의 어떤 체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의 균형감 있는 그런 성장 전략을 찾아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도 소비가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고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정부는 성장률 2% 달성을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놨는데 특히 세금 혜택이 눈에 띕니다. ISA라는 계좌는 대표적인 절세 통장으로 통하는데 이것보다 세금을 훨씬 더 깎아주는 새로운 ISA가 나옵니다.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인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이정현 기자가 설명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ISA 계좌를 가입해봤습니다. 예적금과 국내 주식, 해외 지수를 기초로 한 국내 ETF 등에 투자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이 많다는 설명이 돌아옵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 그리고 서민형, 농업인형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400만 원 한도입니다. 초과될 경우에는 9.9%로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출시 예정인 생산적 금융 ISA는 34살 이하로 연봉 7,5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들 수 있는 청년형 ISA와 그 외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국민성장 ISA 두 종류입니다. 청년형 ISA는 납입금의 소득공제를, 이자와 배당소득엔 과세특례를 주는 두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민성장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이던 기존 ISA보다 더 높아집니다. 다만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의 폭이나 납입 한도 등은 당청 협의를 통해 상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ISA에 가입한 투자자도 두 상품을 중복으로 들 수 있습니다. 청년형 ISA는 사회 초년생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거고 국민성장 ISA는 장기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자금을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현재 새벽 2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외환시장을 7월부터는 24시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미국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가져오기 위해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현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한 사람당 최대 1억 5천만 원입니다.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그린란드 주민에게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전체 인구 5만 7천 명 기준으로 약 8조 5,500억 원을 쏟아붓게 됩니다. 주민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그린란드 통제권 확보를 주장해왔습니다. Well, Greenland, I don't know, it got released somehow. Essentially, it's a large real estate deal. A lot of things could be done. 미국이 마셜 제도 등과 체결한 자유연합협정, 즉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고 무관세 교역을 보장받는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린란드와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S'affranchit de règles internationales qu'elle promouvait encore récemment. 하지만 트럼프는 그린란드 확보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유지가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나토 존속 카드까지 꺼내 압박했습니다. 벤스 부통령도 유럽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Greenland is really important, not just to America's missile defense, but to the world's missile defense.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막을 수 있는 건 스스로의 도덕성뿐이라며 국제법도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힘에 의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세계의 시계를 제국주의 시대로 되돌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미국에서 이민 단속 요원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하루 만에 또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주택가에 통제선이 쳐졌고 일대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오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민당국 요원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다는 게 현지 경찰의 판단입니다. The patients were transported to local hospital and their conditions at this time are unknown. 국토안보부는 단속 요원들이 차량 검문 중에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운전자가 차로 들이받으려 해 방어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체류자고 최근 총격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민당국에 의한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Just one day after the horrific violence in Minnesota, our community here in Portland was witness to a moment of fear, confusion, and heartbreak. 불법 이민자 단속 중 30대 여성이 숨진 미네소타주에선 분노한 시위대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One of our neighbors was murdered, so I had to be here. 이민당국 규탄 시위는 뉴욕과 시카고, 워싱턴 DC 등 미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도 극단적인 정책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숨진 여성이 극좌 세력이라며 정당 방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I can believe that her death is a tragedy while also recognizing that it's a tragedy of her own making. 외신들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최첨단 기술의 경연장 CES에서는 거창한 미래 말고도 우리의 일상을 세밀하게 파고든 기술도 주목받았습니다.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머리카락도 잘라준다는데요. 임유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밴드를 찬 머리에 전동날을 갖다 대자 저절로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이 완성됩니다. 앱으로 미리 설정한 형태에 맞춰 날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It uses a band that wraps around your head, the clippers themselves, and a mobile app to create a perfect men's haircut in less than 15 minutes. 이 전시관은 전 세계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CES 혁신상을 휩쓸었습니다. 그중엔 국내 스타트업이 선보인 음악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기기도 있습니다. 얼굴 사진을 찍으면 스트레스를 측정해 주는데요. 제가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기분과 상태를 파악해 자장가를 들려줍니다. 심박 변이도와 심전도 기반의 사운드를 측정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만의 사운드가 생성이 되고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는 최적화된 사운드. 얼굴의 혈류를 분석해 장수 확률을 알려주는 일명 장수 거울부터 We use machine learning and that data to make predictions about your health. 양치질만으로 당뇨병 같은 300가지 병을 감지한다는 Y자 모양의 칫솔까지. We have added an AI nose which is able to get your breath, analyze your breath, analyze organic molecules. 국내외 스타트업들이 선보인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중국이 예고대로 히토류의 일본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연결돼 있는 제품들이 있어 일부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보다는 중국이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자원 무기와 칼끝이 언제든 우리를 향할 수 있다는 점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오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일본으로 향하는 히토류 수출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전기차 모터부터 군사용 레이더까지 폭넓게 쓰이는 필수 히토류 7종으로 방위산업체뿐 아니라 민간 기업으로의 수출도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막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 차원입니다. 我们敦促日方正视问题根源，反思纠错，撤回高市早苗首相的错误言论。 중국산 히토류를 일본에서 가공한 뒤 한국이 완제품을 만드는 구조여서 국내 기업들도 이번 조치가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산 히토류가 일본에서 가공이 되어서 한국에서 연구자석 같은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입이 좀 늦어지면서 국내에서 제조 일정이 좀 지연되는. 우리나라는 중국산 히토류 의존도가 일본보다도 높은 90%에 육박합니다. 우리한테도 언젠가
이렇게 동일한 조치를 할 수가 있고 그때는 이제 1차적인 직접적인 피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수출이 허가가 안 나는 게 지금 몇 건이 있나 봐요. 정부는 TF를 가동해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이어 일본을 다음 주 찾습니다. 청와대는 일부 과거사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데 일부라는 표현을 쓴 것만큼 그만큼 풀기 어려운 주제라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3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에이펙 정상회의 때 수도가 아닌 지방에서 만나자는 이재명 대통령 제안에 따른 겁니다. 가급적 다음은 셔틀 외교의 정신상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도 아주 흔쾌하게 좋아하셨습니다. 두 정상은 단독 회담을 시작으로 확대 회담, 공동 언론 발표, 1대1 환담과 만찬을 진행합니다. 다음 날인 14일엔 나라현의 대표 문화유적이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호류지를 함께 둘러볼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일제강점 시절 조선인 138명이 채굴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조세희 탄광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해 DNA 공동조사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조세희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만 독도나 위안부 문제까지 의제에 오를 가능성은 낮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기간 동안 한중의 항일 투쟁 역사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데 중일 갈등 상황에서 일본에는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도 관심입니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히토류 등 수출 통제 방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며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최저원입니다. 69년의 연기 인생 동안 우리 곁을 지킨 고 안성기 씨가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영화계 동료들은 눈물 속에서 고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빈소를 떠난 운구 행렬이 서울 명동성당에 도착합니다. 배우 정우성과 이정재가 고인의 영정과 훈장을 들고 앞장서자 운구를 맡은 설경구와 주지훈 등 동료들이 뒤를 따릅니다. 연결식에선 고인의 생전 대표작을 담은 추모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후배들은 늘 배려를 잊지 않던 고인의 다정한 모습을 추억했습니다.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는 배려심과 자신을 앞세우지 않으시려던 겸손과 절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신 스스로에게 참으로 엄격했던 분이셨습니다. 유족을 대표해서는 고인의 아들 다빈 씨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며 어린 시절 고인에게 받은 편지를 읽자 참석자들은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빠는 다빈이가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며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란 착한 사람이란 것을 잊지 말아라. 연결식에 앞서 열린 추모 미사에는 유가족과 동료 영화인 6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미사를 이끈 천주교 정순택 대주교는 겸손하고 인품이 훌륭한 참다운 스타였다며 고인을 회고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인간 사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탄생하고 번영하고 쇠락하면서 사라집니다. 다만 몰락의 이유는 늘 다릅니다. They cut down their trees to use as firewood, for construction material, and to use as rollers to transport their enormous statues. The loss of trees on the island
resulted in the productive potential of the island fell apart. 태평양 한가운데의 이스터 섬은 인간이 스스로 삶의 토대를 허물었습니다. 하지만 불가항력으로 무너진 사회도 있습니다. Right there, coming out to die. 14세기 중반 유럽에서는 흑사병으로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왔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원 부족이나 전염병에는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종류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No, I mean South Korea is 1/3 replacement rate. So 3 generations, they're going to be 1/27th, so 3% of their current size. I mean, North Korea won't need to invade; they can just walk across. 바로 출산율 저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심각하죠.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정도니까요. 지금 인구를 유지하려면 한 가정에서 자녀를 2명은 낳아야 하는데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100년 뒤 한국은 사라집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인구 증가를 걱정하던 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똑딱하는 이 순간 지구에는 3명씩의 새로운 생명이 자꾸 태어나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격세지감입니다. 출산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연금, 생산성, 복지재정 모두가 직결돼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은 커집니다. 유럽도 비슷해서 보너스를 지급하고 GDP의 5%를 쏟아붓는 나라가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개인의 자유, 자아 실현이 이상인 선진 사회에서 출산은 부담으로 여겨집니다. 육아를 위한 심리적, 물적, 사회적 비용은 부모를 억누르죠. 결국 답은 하나, 아이들이 태어나고 싶은 사회, 부모가 편하게 기를 수 있는 사회, 아이가 행복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다그치기 전에 우리 사회는 어떤지부터 먼저 물어야 합니다. 1월 9일 윤종우의 앵커 칼럼, 자멸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추위가 잠시 누그러졌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 영상권이 예상되고요. 일요일인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로 다시 한겨울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에 1에서 3cm, 경기 동부에 3에서 8cm, 강원 내륙과 호남 지역은 최대 15에서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폭설과 한파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의 건조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화재 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 2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도, 광주 9도로 내일 낮까지는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9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